안녕하세요, 오모인입니다. 제가 오늘 상해에 와 있는데요. 한 2주 동안 와 있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궁금한 점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보통 이 중국인들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중국 자체의 어떤 문화나 어떤 생활 방식은 어떤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런 궁금한 것들이 생겨서 오늘 이번 영상에는 그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주점이라는 걸 처음에 와서 봤을 때 너무 와, 여기는 되게 큰 술집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점이 어딜 가나 큰 빌딩에서 주점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주점이 있을까? 주점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술을 많이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좀 의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점이라고 돼 있는 곳을 딱 보니까 술을 안 팔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검색을 했죠. 그 검색을 하니까 주점이 그 주점이 아니라 호텔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 몰라가지고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술집이랑 숙박하는 곳이 같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여관에서 여행객들을 위해서 술을 제공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명청시대에 와서 주점이 아예 그냥 호텔, 숙박, 여관 뭐 그렇게 그냥 아예 고차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주점이 된 거죠. 이제 와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골목길에 주거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크게 마을 단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골목길 하나하나마다 그 단위적으로 나눠진 공간이 아니라 같이 모여있는 어떤 마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골목에서 나오면은 이웃들이랑 인사하고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빨래도 널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끼리 공차기 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 리농이라고 합니다. 북쪽의 베이징에서는 롱탕이라고 해요. 골목길 이름이 리농이고 롱탕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마당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북쪽에서 많이 춥기 때문에 외풍을 막기 위해서는 밀집형 배치가 적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안 들어오고 따뜻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골목길 리농이나 롱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절반 정도 없어졌다고 해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아직까지 유지하는 것도 많다고 해요. 그 상해에서도 유명한 골목이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농 형식의 어떤 골목길에다가 이렇게 주거지, 상가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예술가들이 여기 모여서 문화 복합 공간으로 단신화시킨 골목입니다. 네, 그림도 그리고 있고요. 골목 안에 골목이 있고 골목 안에 골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와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 이제 기억이 살살 나는 것 같네요. 50 초콜릿? Yeah. Yeah. 맛있네. Orange, I don't know. 오렌지? 되게 맛있다. 여기는 가죽공 많이 나가요. 필통도 있고 팔찌들도 있고요. 골목골목이 많아가지고 구경한 게 참 많네요. 예전에 어린애들이 이렇게 골목을 뛰어놀고 있던 장면이죠. 그리고 완전 주거 공간인가봐요. 주거 공간이랑 가게랑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하네요. Do you have ice? Ice Americano? Hot or ice? 那个是 Yeah. Do you have ice or hot? Ice, I say. yeah, Yeah. 상해는 국제도시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하지 못할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어요. 사람들 어딜 가나 영어를 할 수 있는 곳은 호텔이나 아니면 유명한 어떤 중심가에 있는 사람들 일부만 그렇게 영어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영어를 쓸 일이 적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일단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해나 문법 위주의 영어 공부를 해서 그렇게 영어를 잘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해에 아무리 외국인이 많다 해도 사실 중국은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가적인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어떤 존재적 우월감 뭐 그런 것도 좀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극히 일부 중국인들만 그런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제 친구만 하더라도 나이가 21살인데도 영어를 꽤 잘하고요. 그 주변 친구들만 해도 물론 그런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영어를 꽤 잘하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배울 수 있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중국인들이 많이 외국을 나가긴 해도 어딜 가나 중국인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센츄리 법인. 여기는 제가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강 건너 멀리서만 지켜봤지 여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보이네요.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네요. 저쪽으로 육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저까지 갈 수 있도록. 여기는 IFC 모르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이 높은 빌딩들이 많죠. 이제 안 와본 곳을 와서 좀 기분이 좀 거의 다 왔는데요. 이 중국이 왜 자본주의를 선택했냐면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1970년대에 마오쩌둥이 죽고 나서 중국은 경제 붕괴 단계까지 이르게 되죠. 그때 이제 등소평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고문 고양이든 뭐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않냐, 그런 말을 했다죠. 이념은 일단 둘째치고라도 일단 경제부터 살리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좀 받아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때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이제 올라갑니다. 인구 많잖아요. 정부는 토지를 점유하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는 물론 그대로 했죠. 근데 거기서 자유주의만 또 받아가지고 그런 국가를 만듭니다. 그럼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아주 발달된 공산주의 국가죠.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 안에서 내수시장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까이 왔는데요. 와, 진짜 크네요. 진짜 희한하게 생겼다 이거. 너무 희한하게 생겼죠. 그냥 중국의 상징인 것 같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올라가는데 299 6만원 3만원. 야, 이거 타고 올라가죠? 고민 좀 된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저도 배터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노란색 보이죠? 얘를 스캔을 해서 알리페이를 동의. 뭐 어쩌라는 거지? 됐냐? 핸드폰 번호가 필요한가 봐요. 전화 안 되네요. 핸드폰 번호가 없어서 안 되나 봐. 이렇게 찍으니까 30분에 3위엔이에요. 30분에 600원 정도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2시간이면 한 2,400원 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다. 7번 출구인데? 역시 이렇게 정지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 包相中外交地震，正街东上海老味道，皮儿薄相中外交地震，一口放进。 엄청 크다, 이거는. 저분들은 왜 저렇게 바짝 공기가 들었을까? 사람은 여전히, 오늘이 토요일이라 사람이 여전히 많네요. 여기서 저격을 왜 하나? 드디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를 뚫고 들어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뭐 또 나쁘진 않네요. 원래 뭐 중국이 인구 많다고는 알고 있어도 왜 인구가 많은지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오래 전부터 중국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기도 했고, 황하 문명 근처라서 굉장히 땅이 비옥했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살기 시작하니까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었어요. 유교 문화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가물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딸을 낳아도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출산을 했으니까 또 사람이 많아진 거기도 해요. 아들이 없으면 불효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였으니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뭐 딱히 뭐 피임 같은 걸 하지 않았다고 해요. 마오쩌둥 시대에 다산을 권장했죠. 인구가 많으면은 이 국력이 세진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인구가 10억이 늘게 되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줄이자 일자녀 정책도 내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이 자식 수가 많으면 나중에 이 유교 문화에서는 그 어른을 공양하는 문화 때문에 이게 노후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의 수가 많으면 집안도 번영한다, 뭐 그런 이유도 있었죠. 지금 어디로 왔냐면은 여기 동대문 시장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한국관이고 여기가 동대문 시장처럼 옷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이 무슨 공산당에 있는 것 같네. 40%에 순거래. 제가 입을 만한 옷은 없는 것 같고. It was the good Navino target. Yeah, here also the for ladies, another but for hobby, high quality. Korea is many people another market. 여기는 제가 볼 옷이 없는 것 같은데. 세벌의 백위안. 이제 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크게 뭐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디 너무 더울 것 같아. 어딜 내려가서인가? 나나나나나. Here 1 minute. Big market, big shopping. 짝퉁 시장을 다녀왔는데 그 짝퉁 시장이 아니라 그냥 동대문처럼 옷들을 그 보세 옷들을 많이 파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를 따라서 들어가니까 어디 창고 같은데 이렇게 자물쇠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께서 그 자물쇠를 열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진짜 막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동굴의 문이 열리듯 정말 화려한 매장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온갖 짝퉁 명품들이 다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좋은 옷을 사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입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원해서 진짜 막 세 벌에 100위안? 100위안이면은 2만원? 그 한 벌당 10,000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들을 한 3벌 정도 사러 가려고 했는데 진짜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싼 거예요. 티셔츠 한 벌에 무슨 구찌 뭐 샤넬 있는데 한 벌에 짝퉁인데 6만원, 7만원, 막 10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런 옷 필요 없다고 결국에는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찍고 있는 줄 알았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왜 짝퉁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할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중국은 예전에 많이 못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많이 뒤떨어져서 일단 무조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생각으로 일려면 이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많이 눈 감아주기도 하고 일단 기술력을 먼저 배워라 해가지고 일단 무조건 따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삼성 기술이라든가 그런 어떤 고프로라든가 그런 전자제품들이 비슷한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기술 습득을 빨리빨리 한 거죠. 네. 뭐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 사람들이 그림을 따라하다 보면 제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식재산권 같은 것들이 미국의 서양의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기업이 피해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어떻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짝퉁이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어서 나라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이 돈벌이가 큰 수단이 된 거죠. 거기서도 많이 브랜드도 새롭게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짝퉁도 좀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중국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베트남도 확실히 짝퉁 문화에서 많이 관대한 것 같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이렇게 장악해버리니까 그것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짝퉁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기술 습득으로 해서 많이 뺏기기도 했는데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가지고 공장이 중국에 다 있잖아요. 그 중국에 있는 공장들에 있는 기술은 똑같아요. 명품을 만드는 기술이나 짝퉁을 만드는 기술은 똑같은데 그 기술을 자기가 중국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 기술을 그냥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기술은 명품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로고만 박아놓고
그냥 짝퉁처럼 파는 거죠. 사실 이거는 진짜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약간 뭐 소재 같은 내부 소재는 약간 좀 싼 걸로 좀 하기도 하겠죠. 안 보이는 부분은. 보면은 폴로 같은 경우에도 폴로는 하이 퀄리티 브랜드인데 이 폴로 워크라고 이 로고도 비슷해요. 그렇게 있는 거를 그냥 버젓이 브랜드로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해요. 여기도 왔죠. 그냥 예. 식당이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중국은 땅이 넓지만은 강이랑 이런 주변에서 이 도시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 좀 기후가 좀 습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음식이 빨리 상하고 쉽게 눅눅해지기 때문에 그냥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보관하고 오래 보관하려고 음식들이 좀 향이 강하고 맵게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음식이 좀 많이 매워진 경향이 있다고 해요. 지금 음식이 나와요. 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기 덮밥 뭐 그런 거예요. 양배추랑 돼지고기랑 굴소스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일단 그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운 거를 잘 먹는 사람이 이 센 사람이라고, 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매운 거를 많이 먹을수록 막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맵고 향이 강해야지 자기 음식점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네요. 마라가 유명하고, 호남은 매운 고추가 유명하고, 산지는 식초가 유명하고, 광둥은 약재향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어요. 보통 이 중국 사람들 보면은 이 빨간불에도 이렇게 길을 막 건너더라고요. 이 큰 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에서 차만 없으면은 그냥 길을 막 건너는 것 같더라고요. 건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그 큰 신호를 지켜야 된다는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화가 좀 덜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우르르 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금 실용적인 그런 문화라고 합니다. 중국은 좀 합리적이지 않기는 해도 이 융통성을 많이 보이는 나라라서 그 좀 실용적인, 그러니까 차만 안 오면 되니까 빨간불에서 그냥 서 있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문화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굳이 제가 보면은 유럽이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사실상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나 일본만큼 교통 규칙을 지키는 나라는 잘 못 봤어요. 보통 빨간불에는 안 건너잖아요. 그럼 건너면 진짜 미개인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유럽을 가도 다 이렇게 건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랑 일본만 그렇게 규칙을 잘 지키는 편이라 참 뭐라고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키는 게 낫겠죠. 좀 안 다치려면은. 그래도 중국이 요즘에는 좀 더 이렇게 좀 교통 법규를 강화해서 좀 단속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지금 시간이 저녁 한 7시 정도 됐는데요. 저는 지금 어디 가냐면은 아니 너무 더워가지고 좀 잠시 산책 나왔습니다. 보통 이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선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상해 와서 중국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많은 그 중국인들이 여행을 오잖아요. 사실 좀 들떠서 목소리가 좀 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여행 가면은 좀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힘들어.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중국이 개인보다는 어떤 집단 문화가 강해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키워야지 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가족 시스템이잖아요, 중국은. 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유교 문화라서 또 가족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가족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가 좀 커야지 그 안에서 좀 자기의 위치도 좀 다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목소리가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다른 나라보다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공공공간, 뭐 지하철이나 어떤 식당 같은 경우에도 좀 떠들긴 하는데, 말이 많기는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집단 문화가 강해가지고 이 공공공간이 내 공간, 우리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냥 내 마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한 또 성조가 있잖아요. 억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말이 좀 세고 좀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념적인 어떤 문제인데, 공산주의 국가라서 좀 억눌려 있잖아요. 억눌리다 보니까 그 억눌린 마음을 좀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는데 좀 감정도 좀 실리고 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진짜 예의가 없나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참 문화적인 문제라서 여기 오니까, 상해 오니까, 대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들 친절하고 예의도 바르고 약간의 문화 차이는 있어요. 사람들이 중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선입견을 좀 많이 깬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 보면은 이 남자들 중에 빡빡머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꼭 머리 스타일이 스포츠 머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예전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보면은 빡빡머리가 많잖아요. 군인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식의 머리를 자르는데 왜 저렇게 머리를 자를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물어보니까 편하대요. 그냥 제일 편해서 그렇대요. 여기 중국이 덥고 습하고 그러니까 어떤 패션에 대한 그런 헤어스타일에 대한 이 욕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기계식 머리 이발소가 있어요. 그냥 이 왜 바리깡 있잖아요. 그걸로 쭉 밀어버리면 5분 만에 그냥 12분 만에 내면 되니까, 그리고 관리하기 편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온 지 한 2주가 좀 넘었는데, 그 중국 상해에 와서 제가 상해에 와서 궁금했던 점을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느낌이니까, 저 개인적인 느낌이고 호기심이었으니까 여러분들 뭐 즐겁게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만일 미비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